허생전, 제목이 허생전이고 연암 선생 소설 중에 그 제일 유명한 거지. 허생전, 양반전 뭐 이런 거. 자, 우리가 봤을 때 있잖아. 허생전이 박지원이 지었으니까 실학자거든. 야, 한글로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절대로 아니야. 한문 소설이야.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고전 소설이고. 여기는 허생전이라는 게 허생을 통해서 당시 조선의 양반 사대부 뭐 허례허식도 비판하고 있고 풍자하고 있고 또 무능한 거, 그다음에 명분 실리는 저버리고 명분만 추구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어. 고전 소설은 대부분 95%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나머지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봐야 돼. 이것도 역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허생의 뭐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전국이지, 전국. 우리나라 전국이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고,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면 효종 때 알아, 효종? 17세기. 임진왜란 일어나고 나서 한 200년 이후인데도 아직도 조선 경제는 이렇게 열악하고 유통의 문제가 많았던 시대를 지금 비판 풍자하고 있다. 특히 무능한 양반 계층, 얘네들은 비판의 타겟이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실리를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각성해라, 반성해라,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실천해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소설의 주제예요. 그래서 실학사상, 북학사상, 실학사상이라는 건 이영우생,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걸 추구해야지 맨날 앉아서 글 공부만 하고 공자가 어떻고 맹자 이런 거 아무 발전이 없다.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 실학사상이고 북학사상도 비슷한 거야. 당시 사대부는 명나라 친명 정책을 쓰고 명나라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나라고 우리가 섬겨야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니다. 지금의 중국에서 실제 권력은 청나라한테 있다. 그러니까 청나라와 교류해야 된다. 이게 북학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당시에는 실학사상이 없었으니까, 또 당시에는 명나라만 섬겼으니까 그런 것을 비판하고 싶어서 실학사상과 북학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전에도 얘기했는데 미완의 결말, 맨 끝에 보면 설화적 결말로 끝났잖아. 그거는 다른 고전 소설에는 그런 게 없어. 설화적 결말로 끝난 건 이 소설이 그래도 아주 유명한 소설이야. 이 소설은 원래 그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 명나라 있잖아. 명나라가 아닌가? 청나라인가? 청나라지. 그래. 가서 보고 경험했으니까. 청나라의 비장이 뭐냐면 옛날에 포졸들 있잖아. 포졸보다 바로 위에 있는 아주 포졸보다는 위에 있지만 하급 군사 관리야. 그걸로 해서 삼촌 때문에 따라간 거야. 거기에 동참시킨 거야. 벼슬 자리도 없었는데 그래갖고 사신으로 가는데 박지원 이제 삼촌이 가면서 박지원한테 자, 너 할 일 없으니까 따라가자. 그래갖고 따라간 거지. 박지원은 머리가 나쁘고 그러진 않아. 공부도 잘했고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 전문을 찾으려고 갔다 오면서 막 그 비장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막 그랬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옥갑야화라는 책이 있어. 옥갑야화에 보면 허생전, 양반전, 민홍전,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쫙 실려있는 책이 있거든. 옥갑야화라는 책의 7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허생전이야. 그래서 이 갔다 오면서 이야기한 걸 다 정리해 놓은 거, 청나라 가서 보고 들은 거, 그런 거 기록해 놓은 거, 그게 옥갑야화인데 거기 7번째 이야기가 허생전이다. 이 소설은 역시 소설이니까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이 5단 구성으로 돼 있어. 그래서 발단 부분은 허생이 글 읽기를 중단하고 집을 나갔어. 돈 빌려 나갔잖아, 그지? 마누라 때문에 나갔지만. 그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돈 빌려갖고 매점매석해서 돈 많이 벌고 빈섬에 가고 마지막에 변씨와 친분을 맺고 조선의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이 전개 부분이야. 전개 부분이 굉장히 길어. 그 다음에 위기 부분은 뭐냐면 이완이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3가지 계책을 시사삼책을 말해주잖아. 그게 위기 부분이야. 막 칼 들고 난리치는 거 있지, 그지? 그 다음에 그렇지. 이야기하는 게 시사삼책 이야기하는 게 위기 부분이고 칼 드는 게 절정이지. 막 꾸짖고 칼까지 뽑아들었잖아. 그 클라이막스니까 절정 그 부분이야. 마지막 결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생이 집 나가는 미완의 결말로 끝난다. 자, 이렇게
5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전개 부분이 상당히 길다는 거 먹지 마. 돈 빌려서 매점 매석, 과일 사고, 말총 사고, 돈 벌고, 도둑들 끌고 빈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변씨와 돈 갚고 친분이 있는 관계로 남는 거. 이게 전개 부분이에요. 상당히 길지, 그지? 절정 부분은 이완을 꼬집고, 왜 꼬지죠? 시사함책 좋은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 못한다, 뭐 이러니까 이놈이 조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조선의 권력자 이놈이 계속 좋은 정책을 내놨는데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치다가 나중엔 칼까지 뽑아둔 거지. 그게 절정 부분이다. 결말은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됐고.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까? 허생은 묵족골에 살았대. 묵족골. 여기 원래 묵족골은 남산 근처에 있는 건데 몰락 양반들이 주로 살던 곳이야. 묵족골에 살았으니까 허생은 가난한 양반이겠지, 그지? 곧장 남산 밑으로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이런 거는 뭐 묘사라고 하면 돼. 묘사. 그 허생 집 묵족골 주변에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살인문은 그 못 사는 옛날에 평민들 집 대문이지, 그지? 풀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는 거 있잖아. 그 목장에 가면 목장 말들 풀 때 문 열잖아. 이렇게 쭉 열리는 거. 그런 거 비슷하게 생긴 거야. 독한 초가집이네. 말만 양반이지 초가집이잖아.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로 허술해. 그럼 가난의 가난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보통 지금 실리적인 것 따지면 어떻게 돼? 야,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돈을 벌거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잖아. 그렇게 안 하고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지금 글이 눈에 들어가?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겨우 입에 풀칠했대. 지금 이 상황에서 글을 읽기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지?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어.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과거를 보려고 글 공부를 하는데 보통은 과거도 안 보는데 왜 글을 읽어? 그랬더니 이거야. 여기 허생은 있잖아. 글 공부가 과거 시험 목적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선비가 해야 될 일이야. 무슨 목적, 시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렇게 이상하니까 허생의 처가 물어본 거야. 그때 허생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했어. 예, 나왔다. 글 공부 왜 하는 거야? 독서. 독서를 익숙히 했다는 건 완전하게 있잖아. 완전하게 독서를 완성했다는 뜻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 아직 독서를 하는 거고 그냥 독서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자, 아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장인바치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바치는 우리가 보통 기술자잖아. 그러니까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벌어. 지금 허생의 처는 가난하니까 입에 풀칠하니까 겨우 그러니까 돈 벌어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장인바치라도 못하시나요? 그랬더니 장인바치는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어? 나 배우지 않아서 못해. 그럼 장사라도 해서 돈을 좀 벌지. 그랬더니 장사는 미천이 써야지. 미천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허생의 처가 왈칵 성질내며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어? 그 소리만 배웠던 말씀이요. 장인바치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럼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허생은 읽었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를 10년을 기약했는데 여기 허생처가 얘기 안 했으면 10년 동안 책만 읽었을 것 같아. 10년 동안에 책을 읽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은 허생이 하려는 일은 이거야. 이 조선 경제가 너무 낙후돼 있잖아. 그걸 한번 살려보고 무역, 유통, 조선을 잘 살게 하는 거 글 공부를 통해서 좀 배워보고 싶었던 거야.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근데 아내가 자꾸 저러니까 이제 7년이 됐지만 하고 휙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자, 10년 글짓기 기약하고 나가버렸대. 그럼 여기 허생의 처가 하는 일은 뭘까? 사실은 박지원이 양반 사대부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거야. 맨날 과거시험 보는데 책만 읽고 책만 보면 뭐해? 지금 집이 가난한데 나라가 가난한데 뭘 해야 될 거 아니오? 박지원이 당시에 무능하고 명분에만 빠져있던 사대부 양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허생의 처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느니? 둘의 갈등은 사실 독서만 즐기는 허생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허생의 처는 경제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도둑질이라는 건 꼭 도둑질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집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뜻이야. 여기까지가 발단이다. 발단은 그렇게 길지 않아.
우리 전개가 아주 길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10년 계약했는데 7년 만에 책을 덮고 나왔어. 전개.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 당연하지 않겠어? 7년 동안 집에 틀어박혀서 책 읽었는데 알 사람이 어디 있어? 바로 운정가는 구름처럼 모여있다는 종로에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는 곳이지. 운정가에 나가서 그러니까 한양 안에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운정가에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잡았어. 누가 이 서울에서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그랬더니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라고 했는데, 실제로 박지원이 지었잖아요, 이 글을. 박지원이 살았을 때 서울에서 부자는 전국의 부자겠지. 그때 최고 부자 이름이 변승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실제로 그 변승업이라는 사람을 갖다 쓴 거야. 알았니?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 곧장 변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이 읍하고가 뭔지 알아? 기침하는 거야. 계시오 뭐 이런 거야. 알았니? 읍이라는 게 미안해. 그거는 읍이 아니라 여기 저 봐. 미안하다 선생님. 그 읍자에 보면 한자 봐봐. 제방변이지. 손수. 읍하는 건 다시 설명해 줄게. 이 어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올린 다음에 허생이 앞으로 공손히 허리를 딱 하는 게 읍이고 손을 내리는 거야. 알았니? 그게 읍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읍하고 말했다. 인사하고 말했다라는 뜻이 되겠네. 그지?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 만냥만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미쳤네. 미쳤어. 그런데 여기는 주인공 미쳤다면 어떡해. 대범함이지. 대범함. 처음 본 사람한테 돈 만냥, 여기서 만냥은 큰 돈인데 허생의 대범함을 드러내는 거야. 보통 이인다운 풍무라고 그러지. 보통 사람들은 있잖아,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돈 꺼달라는 말 못하잖아. 그것도 만냥이라는 큰 돈을. 근데 허생은 했단 말이야. 허생은 이 돈을 떼어먹을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당당했어.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한 거 보니까 대범하고 과감한 성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지? 당당하다. 그랬더니 변씨는 그러시오. 야, 이 사람도 대단하네. 그지? 처음 본 사람한테 돈 만냥을 꺼달라는 사람이나 처음 본 사람이 만냥 꺼달라는데 꺼주는 사람이나 둘 다 보통 사람은 아니야. 이인다운 풍무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다. 이것도 역시 변씨의 대범함. 두 사람은 허생과 변씨는 둘 다 대범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보통 고맙다고 하지 않나? 근데 그냥 가버렸어. 왜? 나중에 갚을 건데 이자까지 쳐가지고 뼈물 마음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 거야. 변씨의 집 자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짓골이었단 말이야. 실띠에 술이 빠져가지고, 실이 뭐냐면 이렇게 남자들 그 사대부 옷 있잖아. 이렇게 하고 또 묶는 거 있잖아. 술은 이건 실타래를 말하는 거야.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한마디로 초라하지. 그지? 가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가신이라는 건 가죽으로 만든 신이지. 그게 뒷굽이 자빠졌다는 얘기는 뭐야? 뒷굽이 다 빠져 낡았다는 얘기지.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돋보를 걸치고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흘렀다. 여기까지. 이것도 묘사야. 묘사. 허생의 초라한 모습을 묘사한 거야. 근데 이제 모습이 이제 옷부터 신발, 도포, 그다음에 얼굴에 줄줄 흐르는 콧물. 됐지?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 물었다. 그렇겠지. 저희라 허생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지. 아니, 이제는 직업을 말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오늘 당장 말이야.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만냥을 그냥 내던져버렸다는 얘기인 거야. 받지 못할 거를 준 거니까 내던져버렸다는 거고. 그리고 이름도 묻지 않았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자, 이건 내가 돈을 꿔준 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말이야. 남에게 무엇을 빌려오는 사람은 을에 자기의 뜻이 대단한 것처럼 선전하고, 신용을 난 반드시 갚을 겁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신용을 자랑하면서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은 한 얘기 또 하고 말이 아니다. 그런데 저 객은 허생은 형색, 이건 행색이라고 해도 돼. 행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일단 간단해. 주절주절 중언부언 안 해. 눈은 오만하게 뜨고 있어. 자존심 세네.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어. 돈 꾸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사람이다. 재물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거야. 나 또한 그를 시험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빌려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저런 사람은, 당당한 사람은 작은 일에 돈을 쓰는 게 아니야. 즉 부자 되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그걸 잘 받는지 못 받는지, 제대로 받는지 못 받는지를 그것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돈 빌려준 거야. 그리고 안 주면 모르되 이왕 기왕에 만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뭐 물어 무엇 하겠는가. 어차피 갚을 것 같은 사람인데.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손에 넣었단 말이지. 다시 자기 집에 들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어. 그 돈 가지고.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보통 서울하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가 이렇게 만나는 여기 있네. 삼남이네. 삼남. 이게 삼남매.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에 삼남이 그거예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가 딱 만나는 곳이 안성. 안성 맞춤. 안성이란 말이야. 거기 가서 밑줄 쳐봐.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속 등등등등. 걔네들 다 제사 때 쓰는 과일들이야. 응? 과일을 모조리 2배 값으로 사들였대. 팔아 안 팔아 사람들이. 팔지. 1,000원에 팔던 걸 2,000원에 사겠다는 다 갖다 주죠. 허생이 과일을 먹당스럽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에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야, 돈 만냥으로다가 있잖아. 그 전국에 있는 과일을 다 사버린 거야. 그러니 조선 경제가 얼마나 형편없어. 이걸 조선 경제 취약성. 경제가 별 볼일 없다는 얘기야. 그걸 말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올 거야. 제사 지낼 때 값이 2배가 됐으면 비싸진 거잖아. 근데 그렇게 비싼 과일을 꼭 놓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야 조상님들이 좋아해? 이것은 이제 양반 당시 사대부들의 허령식을 비판한 거야. 그렇게 비싸면 싼 걸로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걸 꼭 사갖고 해야 돼? 그러니까 10배 값이 오르지. 10배를 주고 산다는 게. 그래서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2배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은 도리어 10배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왜냐면 10배를 주고 사가도 제사 지내러 양반들이 와서 사가니까. 자, 그 다음에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냥으로 온갖 과일 값을 좌우했대. 조선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겠네. 그러니까 조선 경제가 만냥으로 매점매석이 뭐야? 싹쓸이. 만냥을 가지고 싹쓸이 할 수 있어. 그게 나라냐고. 나라가 아니지. 만냥이 뭐야? 더 거금이 돼야 되는데, 그지? 자, 그래서 조선경제 취약성을 알겠구나라고 허생이 느꼈단 말이야. 그는 다시 칼호미 포목은 뭐야? 이거는 비단이나 무명 이런 것처럼 옷감을 말하는 거야. 포목집 그렇게 해도 불러. 그러니 배, 3배 있잖아. 배하고 무명 이런 천들을 모아놓고 파는 거야. 그게 포목집이라고 하는데 포목이니까 포가 배포자야. 목은 무명목자야. 그러니까 배와 무명이라는 뜻이야.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에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양반이겠지. 그지? 허생은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만검값이 10배로 뛰어올랐다. 야, 과일도 만냥 갖고 10배를 뛰어올랐듯이 말총도 역시 10배나 떠올렸다고. 그러면 뭐야? 10배가 뛰어올랐다. 역시 이것도 조선경제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야. 돈 만냥이면은 막 다 싹쓸이 매점매석 한다니까. 10배 값이 오르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원래 이렇게 되지. 자, 싹쓸이 하면 뭐 수입을 하든가 아니면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다 뭘 풀어. 10배 값을 조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형편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점매석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허생 전계 1위고 전계 2위로 갈게. 허생은 늙은 상공을 만나 말을 물었어. 바다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 공도라고 그러지. 이게 이상국인데 홍길동정원에서는 무인공도 아니 율도국이지. 여기는 무인공도지만 둘 다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한 공간이야. 빈섬이 없던가라고 했어. 이거는 허생이 지금 상공한테 물어보는 의도가 뭐야? 이상국가를 건설할 그 터를 보고 있는 거야. 있었죠.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풍파는 이제 태풍 만났다는 거야. 줄곧 사흘 동안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니다. 아마 사문, 장기. 사문은 여기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동남아시아 어디 뭐 그런 데고, 장기는 이건 알아. 여기는 나가사키라고 써있네. 장기쯤 중간. 이거 오키나와쯤 되는 거야.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풍성하여 거기 지금 풍파를 만나고 빈섬 갔을 때 본 거야. 과일 열매가 저절로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는 걸 보고 놀라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주 평화롭고 이상적인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과일이 저절로 익는다는 말은 뭐야? 먹을 게 풍부하다고. 그러니까 평화로운 곳이고 이상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 자, 그럼 빈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유함과 귀함을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좋죠 하면서 그러기로 승낙했다. 받아들였어.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실망했다. 왜 실망했다 그랬더니 밑에 나오지. 땅이 천리도 못돼. 너무 좁아. 무엇을 해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부자 할아버지. 허생은 지금 빈섬을 찾은 이유가 이상 국가를 만들고 싶은데 와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있으면 부자 할아버지 될 것 같아.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나라를 이상 국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서 실망한 거야. 텅 빈 섬의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입니까? 라고 사공이 말했더니 덕이 있으면 사람은 절로 모인다네. 그 논어책에 나오는 덕불고 필요림 뭐 이런 거 있어. 덕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논어책에 나오는 얘기야. 덕이 없을까 두렵지. 그럼 덕만 있으면 사람은 모인다.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저절로 모인다. 왜?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니까. 됐지? 이때 변산반도, 변산의 수천의 군도, 도가 뭐야? 무리. 군이 무리, 도가 도둑놈 무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어.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징발을 이렇게 뽑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도둑대 무리들도 감히 나가서 활동하지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어. 그러니까 도둑을 잡으려고 했는데 숨어버리니까 못 잡았고 도둑은 숨어 있으니까 훔치지 못하니까 배고파서 곤란한 처지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생이 군도의 산채가 이제 그 산적들이 사는 그 소굴집 그런 거거든.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렸다.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1000명이 1000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들어가지요? 그럼 한 냥이지 뭐야. 1인당 한 냥. 모두 아내가 있어? 그랬더니 없어. 논밭은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논밭이 있으면 농사를 지으면 농부가 되지 왜 도둑놈이 됐겠어. 그러니까 묻는 거야. 군도들이 어이없이 웃었어. 이자 뭐야? 이런 뭐야? 이런 거지. 땅이 있고 처자식 있는 놈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괴로워서 도둑이 된단 말이오. 그러면 봐봐. 이 현실을 따져봐. 현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땅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도둑이 됐단 말이야. 이걸 역으로 하면 땅을 주고 결혼을 시키고 먹을 걸 주면 도둑질 안 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얼마나 좋아. 집에는 부부의 즐거움이 있을 거고 돌아다녀도 잡힐 걱정 안 하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요족이란 말은 사실 여기는 살림이 넉넉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렇게 집을 짓고 아내를 얻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면 이렇게 살림이 풍족할 텐데 넉넉할 텐데 왜 그걸 안 하지? 라고 점점점 그랬더니 아니 왜 바라지 않겠어?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라고. 그래서 돈을 훔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허생이 웃으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 걱정을 할까? 난 도둑은 돈을 많이 훔치니까 돈 걱정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도둑질을 하면서 돈 걱정을 해? 자, 지금 허생은 지금 산채를 찾아가서 저렇게 두목하고 저 도둑들 앞에서 지금 대꾸하잖아. 지금 이것도 대범함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어. 뭐? 돈을. 내일 바다에 나와보. 그러면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베인이 마음대로 가져가구려라고 얘기했어. 도둑들 입장에서는 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지. 그치? 이런 말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인다운 풍모가 나온 거야. 도둑을 만나서 찾아가서 돈 준다고 하는 거 보면. 그랬더니 그 다음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언약은 말로도 약속한 거지. 내려가자. 군도들이 모두 그를 미친놈 하면서 비웃었다. 당연하겠지. 이튿날 그 다음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보았더니
어저께 얘기했던 그 과연 허생이 30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30만 냥 이거 돈 만냥 가지고 과일, 말총 그래갖고 건 돈이 알아니? 모두들 대경 깜짝 놀랐어. 크게 놀랐어. 대경에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이놈이 헛말을 한 게 아닌 거야. 알아니? 허생이 정말 대범한 사람이구나 비범한 사람이구나 알아봤다는 얘기지.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호칭이 바뀌었어.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여기 허생도 너희들 이렇게 바뀐 거야. 이거 웃긴 대사일 수도 있어.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자, 이에 군도들이 앞을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자,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야. 뭐라냐면 봐봐. 너희들 힘이 한껏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뭘 남의 돈을 훔치겠다는 거야. 훔쳐도 100냥도 못 가져가잖아. 이제 너희들이 양민은 평범한 그 선량한 백성을 말하는 거야.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장부에 올랐으니 아마 옛날에 정과자들처럼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 갈 곳이 없다. 양민 되고자 해도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한 명 데리고 알았니? 소 한 필 거느리고 오너라. 됐지? 100냥 줄 테니까 여자 한 명, 이건 부인 될 사람이고 소 한 필 가져오래. 그럼 이거 왜 가져가냐면 그 빈섬에 데려가가지고 생각해봐. 농사는 먹고 사는 생계고 소 가지고 농사 짓는 거. 아내는 뭐야? 가족 제도를 기반으로 하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스케일이 좀 커, 그지?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그럼 왜 돌아왔을까를 잘 생각해보면 사실 갈 데가 없어. 도둑장부에 이름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 맘 놓고 돌아다니지 못해. 돌아올 수밖에 없지, 그지?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하니 시끄러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둑이 많았으냐. 자, 그래서 나라의 치안 문제를 해결해버렸네. 나라의 도둑들을 다 해결해버렸네. 자, 그 다음 볼까?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어.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얘기는 여태 농사를 안 줬잖아. 백곡을 있잖아. 100가지 곡식 그러지 말고 온갖 곡식 그러게. 온갖 곡식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새해만큼 걸러짓지 않아도, 이거 우리가 휴경지라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은 쉬지, 그지? 그래, 땅의 힘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휴경지라 그래. 이거 한 해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 이렇게 휴경지였다가 다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한 줄기에 9싹이 달렸다. 9싹이래. 9이삭이래. 이삭을 털면 쌀이잖아. 그러니까 이삭이 자라서 벼가 되는 거거든. 아주 곡식이 있잖아. 수확량이 아주 많았다, 그런 얘기야. 됐지?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얼마나 풍년 많이 재배했으면, 수확했으면 비축하고 쌓아뒀단 말이지.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에 가서 팔았다. 아까 장기도가 나가사키라고 그래. 나가사키 일본. 저는 뭐 한 거야? 이건 일종의 무역을 한 거야. 내 생산품을 가져다 주고, 여기서 뭐를 받았대? 은을 받았다 그러지? 자, 근데 돈을 받았네. 여기는 지금 보니까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기 내용이 들어간 거야. 장기도에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30만 여호나 되는, 자, 선생님 계산해 줄게. 옛날에는 아기를 많이 안 낳았나 모르겠는데, 보통 한 호당 가족이 3명, 4명이죠. 4명으로 보통 하지. 30만이면 곱하기 4만이 된다. 4, 3, 12, 100. 엄청난 거지. 옛날에 이 정도 인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자, 그때는 일본의 속주였다. 그러니까 일본 왕에 속해 있는 지방이었다는 얘기야. 나가사키가.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었어. 근데 허생이 비축해놨던 그 양식을 가지고 있잖아. 간 거야.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는데 가니까 구휼, 배고픔을 구제하는 거지. 빈민들을 구제하는 걸 구휼이라고 그래. 구휼을 하고 돈을 주고 은 100만 냥을 얻었잖아. 그럼 봐, 곡식을 주고 은을 얻었잖아. 이건 무역이야, 무역. 알았니? 근데 여기서 안 끝나지.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 몇 칠까? 뭔데? 이상국가 만드는 거 끝났구나. 끝났대. 하고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아까 부자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땐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그러니까 일단 부자를 만드는 거야. 이건 경제를 말한 거지. 부유하게 만든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잖아 한자 막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 따로 문자를 만들어. 너희들 배우기 쉬운 거. 의관을 새로 제정하고, 이거는 이제 문무를 정비한다는 얘기지. 왕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였더니라. 원래 그랬어. 계획은 그거야. 근데 땅이 좁고 덕이 열분이, 난 땅은 생각보다 이상국가로 만들 만큼 크지 않고 덕이 넓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너희들은 군도들이나 뭐 백성들이라고밖에 잘 다스릴 만한 덕을 갖추지 못했으니 떠나는 거야.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한다. 다만 아이들을 만약에 낳는다면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순리야 순리. 옛날에도 왼손잡이 되게 막 이상하게 봤단 말이야. 순리대로 하는 거야.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먹도록. 자, 이거 보통 장유유서라 그러지.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지. 그럼 봐봐. 순리를 따르고 윗사람을 공경해라. 이게 메시지를 남기는 거야. 그리고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그러니까 이 서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일을 없애기 위해서 배를 모두 불질러 버린 거야. 그러면 봐봐. 조선이란 땅이 있고 여기 이상국가 있잖아. 그럼 배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 그거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현실하고 여기 지금 섬하고 연결을 끊었어. 왜 그러냐면 이유를 잘 생각해봐. 여기 이상국가를 만드는데 여기 지금 부유하고 풍족하잖아. 그 조선 경제는 취약하고 막 명분을 따지고 아주 무능하고 막 허례허식 되게 많잖아. 이런 부정적인 게 섬에 미칠까봐, 영향을 줄까봐 끊어버린 거야. 선생님. 그래서 배를 모조리 불태워버리면 그 현실 세계, 즉 조선의 어떤 부정적인 게 섬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알았니? 하고 돈 50만 양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말라 안 말라? 안 말르잖아. 100만 양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당연하지, 그지?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 서랴. 자, 그러니까 실패로 끝났으니까 10,000양 가지고 매점매석했었어. 만냥 가지고 매점매석했는데 매점매석한 조선 하고 여기 섬이 있잖아. 어디가 훨씬 커? 조선이 크거든. 10,000양 갖고도 막 좌지우지했어. 그럼 여기 지금 돈 100만 양은 하고도 남지, 이 작은 섬에서. 그때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는데 원래 이상국가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 맞지, 그지? 완벽하게 하려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원래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돈을 번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허생은 물질적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시험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돈은 필요 없다. 그래서 버린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글을 아는 자. 이게 화근의 원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지. 화의 근원이니까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왔다고? 글을 아는 자라. 사대부, 양반 이놈들 때문에 생긴 거야. 아니?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 되지 하면서 당시에 지식인, 지배자, 양반 얘네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조그만 시험이 실패로 끝난 거야. 아니? 중간에 지금 선생님이 중간 내용을 한번 점검하면 허생은 벼슬을 하고 싶었지만 과거에 합격할 능력이 없어서 글만 읽는 선배였다. 아니지. 처음부터 독서만 하려고 그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허생은 안성에서 무엇을 샀지? 과일을. 제주도에서 말총을 매점매석 독점했단 말이야. 그래서 큰 돈을 벌었고 그거 갖고 이상국가 만들려고 도둑들을 섬으로 데려온 거지. 허생이 군도들을 섬으로 데려간 이후에 나라의 치안이 안정됐지. 그지? 그만큼 도둑들이 들끓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 3으로 가야지. 전개까지는 해야 되니까.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어. 자, 봐봐, 생각해봐. 이상국가 실패했는데 좌절하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조선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대. 그러니까 이인다운 풍부야. 이인이 뭐라고? 좀 다른 사람이란 뜻인데 사실은 정말 대범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뭐 이런 뜻으로 쓰면 돼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 부자 되려고 하는데 그런 욕심도 없고. 자기 실패했으면 집으로 가야지.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고도 은이 10만 냥 남았대. 10만 냥. 부자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10만 냥 남았대.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이자를 엄청 쳐줬나, 그지? 만냥 빌려다 10만 냥.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그랬더니 그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흘렀으니까 나를 알아볼까 모를까 궁금했던 거지. 학원 묻자 변신은 놀라 말했다. 그대는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돈을 끌어올 때하고 똑같아. 혹시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변신은 우리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허생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뭐냐면, 허생이 얼굴빛이 안 좋은 건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냥을 갖다 실패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일반적 생각으로 질문하는 거야. 근데 절대로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허생이 껄껄껄 웃으면서,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너네들 같은 쫌팽이들이냐 그런 거야.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어. 그러니까 돈은 정신을 살찌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즉 정신적 가치는 돈 갖고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얼마나 재물보다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허생이 얘기하는 거야. 돈 하지 마. 알았니? 그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신적 가치를 살 수는 없어. 지배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인다운 부모냐. 자, 그 다음에 하고 10만 냥을, 은 10만 냥을, 자, 변씨에게 내놓았다. 만냥 꼬갔는데 10만 냥 드리리다. 내가 하루아침에 주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길을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7년 만에 패했잖아, 그지? 그때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이상국가 성공했으면 빌리기 잘한 거지. 그게 있었으니까 이상국가를 만든 거잖아. 실패했지. 괜히 실패할 일을 만냥을 괜히 빌린 게 부끄럽다. 변씨는 대격 크게 놀라가지고 일어나 절하여 절 했잖아. 절은 보통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예찬하고 숭배할 때 하는 거잖아. 자기 반성이 좀 여기에는 녹아있는 거야. 허생을 세속적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돈 때문에 얼굴색이 안 좋은 것 같다. 그게 이제 실수한 거라는 거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이상 정신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절한 거야.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10분의 1. 10분의 1이 뭐야? 10분의 1. 10%. 그러면 만냥이면 11,000냥을 받겠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변씨는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면서,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장사치. 이것도 다시는 허생의 자기 모순이야. 응? 장사치의 치는 어떤 사람을 낮잡아 부를 때 하는 말이거든.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별 볼일 없다는 뜻이잖아. 근데 상업이 중요하다고 막 떠들고 다녀. 상업이 중요하면 장사하는 사람 상인도 중요한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상인을 돈만 하는 사람으로 장사치라고 보고 있잖아. 자기가 그 말을 한 게 자기 모순이라는 거야. 알았니? 상업은 중요한데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은 낮잡아 부르고 있잖아. 장사치. 장사를 하는 놈. 뭐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놈이 아니지. 장사를 하시는 분이지. 알았니?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묵적거리지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알미. 자, 선생님 봐봐. 여기 나온 사공은 빈섬으로 인도했고, 늙은 알미는 이제 변씨한테 저기가 그 허생 집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이런 걸 소설에서 주변 인물 이렇게 하는 거야. 주변 인물. 별 볼일 없는 인물인데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돼, 연결이. 역할은 미미하지만 내용 전개에 아주 자연스럽게 되려면 이런 주변적 인물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게 사공과 늙은 알미야. 늙은 알미가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어.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요? 그때 허생은 되겠죠. 허생. 가난한 편에 글 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났다. 그럼 5년 만에 돌아온 거네.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낸답죠. 그러면 결국 허생의 아내는 허생이 집을 나갔을 때 죽었다고 생각한 거지. 그게 제사 지낸 거지.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았고, 아까 이름 안 물어봤으니까 탄식하며 돌아갔다. 아, 그랬구나. 변씨가 이제 알게 됐어. 그 사람이라는 거. 이튿날 다음날 변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얼마 받았지? 10만 냥? 그 집에 찾아가서 돌려주려고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했다. 왜? 돈, 물질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리고 처음부터 돈을 꾼 건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했잖아. 사적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 주는 거지. 아, 맞구나. 허생은 개인적으로 소유욕 때문에 물질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허생이 받지 않고 거절한 거야. 알았지?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냥을 버리고 10만 냥을 받겠어?
100만 냥 바다에 버렸잖아. 10만 냥은 지금 주는 거잖아. 아니 재물에 욕심이 있으면 100만 냥 가지고 10만 냥도 받겠지. 100만 냥을 버렸겠어? 재물에 욕심 없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어.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지, 그치? 무슨 도움인가 했더니 당신은 가끔 와서 나를 보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있잖아. 왜 이게 필요한 줄 알아? 허생은 있잖아. 막 재물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는 거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냥 죽지 않고 사는 만큼 그냥 아쉬운 것이 없을 만큼 그 정도면 돼. 그래야 글 공부할 거 아니야. 아니 글 공부를 한다. 그래야 그렇게 사는 거를 만족한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 이러잖아. 안분지족. 들어본 적 있지? 안빈낙도 뭐 이런 거.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히는 것이 이거 봐. 재물은 돈이고 정신은 더 높은 가치야. 그러니까 허생은 이렇게 돈을 갖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0만 냥 가져온 걸 돌려버리고 거절하지.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결국 받지 않았어.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다 허생이 요구한 대로 양식 떨어지면 주고 옷 떨어지면 옷 해주고 몸소 찾아가 도와줬어. 직접.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았다. 기분 좋게 받았다. 왜? 자기가 그거면 된다 그랬으니까.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옷 한 벌이면 되는데 두세 벌 가지고 오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가졌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나를 재앙으로 보는 거야.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떡하냐. 나는 이런 물질적인 거 소유할 마음 전혀 없다. 그런 거 많이 소유하면 내 정신이 파괴돼. 정신이 파괴되면 안 돼. 그냥 편안하게 살 만큼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내 만족, 안분지족하면 되는데 재물은 나의 정신을 파괴한다. 하였고 혹은 술병을 찾아 들고 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시다. 친구네 친구. 변씨는 거의 살림살이 대주고 같이 친구처럼 술 먹는 거야. 이렇게 몇 해를 지내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 정부 이건 감정이라고 생각해도 돼. 좋아하는 마음, 서로 신뢰하는 마음, 정의가 날로 두터워갔대. 서로 믿는 사이가 됐지.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이제부터 나오는 거야. 조선경제, 무역 이런 거.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아. 무역이 형편없어. 조선 비판하는 거야.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해. 쿠팡 배달을 못해. 알았니? 유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온갖 물화라는 것은 여기는 물화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물건과 재화는 물건은 돈이나 재산이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이걸 말하는 거야 사실은.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져. 야 이게 뭐야? 그러면 이 경제 구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리에 나서 선생님 배추를 길러가지고 그냥 자기가 먹고 끝나는 거야. 자급자족. 원시사회네. 똑같다고. 조선 경제가 이 정도야.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진대. 근데 중국은 어떻게? 제자리에서 났는데 더 많이 나게 해서 이걸 팔아서 돈을 얻고 또 더 좋은 걸 사고 더 많이 생산하고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경제 어떤 구조는 그런 식인데 조선 경제는 그냥 자급자족 원시시대야 뭐야. 자급자족.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조달하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릇 천냥은 적은 돈이야. 근데 천냥 가지고 과일을 매점매석 싹쓸이는 못해. 왜냐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을 10개로 쪼개면 100냥이 열이라. 그치? 100 곱하기 10 하면 천냥이잖아.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거야. 왜? 규모가 작잖아. 좀 생각해봐. 천냥을 10개로 100냥 100냥을 가지고 사과를 사고 100냥을 가지고 배를 사고 100냥을 가지고 대추를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종류를 사. 근데 사과가 품명이 들어서 사과값은 그대로야. 근데 나머지는 흉년이 들어가더니 재배가 안 돼가지고 다 올랐어. 그러면 하나에서는 거의 손해보지만 나머지 9개에서 이익 보면 천냥 가지고 부자가 됐지. 이거는 천냥밖에 안 되는 돈은 조그만 장사치들이나 하는 짓이고 대개 자기가 했잖아. 만냥을 가지면 좋기. 한 가지 종류의 물건을 독점할 수 있잖아. 만냥 갖고 뭐 했어? 과일, 제수용품, 또 말총. 됐지? 만냥을 가지고 한 가지 종류의 물건, 수레를 사거나 배를 살며
아니면 한 거울이면 한 거울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지요. 싹쓸이 해버린다고. 아니 묻에서 만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묻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나는 걸 말하는 거야. 물에서 나는 것 중에 만 가지, 뭐 물고기 중에서 하나라고 할게.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서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내가 싹쓸이하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거야. 그러면 이것은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백성을 해친대. 자기가 지금 했잖아. 그걸 매점매석 해놓고, 물론 지난 일이지만 옛날에 재수용 과일하고 말총으로 했던 게 자기 고백하는 거야. 이건 백성을 해치는 일이래. 매점매석은 백성을 해치는 일이래. 이 자기 스스로 했던 일을 비판하는 거잖아. 후세에 당국자들은 보통 그 일을 처리하는 책임자를 말하는 거야.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매점매석했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거야. 스스로 비판. 응? 이 방법은 나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변씨가 물어봤잖아. 어떻게 돈 벌었냐고. 이렇게 돈 벌었다. 근데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을 끼워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셨으니 궁금했다만, 그랬더니 허생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부자는 많으니까 능히 만냥 정도를 지닌 사람 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너만 나를 알아본 게 아니라 나를 알아볼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중에 부자들은 내가 뭘 할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 당당한 대범함을 보여주면 다 빌려줄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야.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기 100만 명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모았는데, 근데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이게 운명론이야. 내 맘대로 안 돼.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하늘이 시키는 일이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이 시킨다는 건 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을 누리는 힘,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복받아서 성공했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재물이나 모으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자, 그랬잖아. 자, 복력이라고 그랬다. 복력. 만냥 빌린 다음에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에 복으로 하는 일마다 성공했지. 만약에 내가 사사로운 일에 목숨 걸었다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지.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변씨가 이번에는 딴 얘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상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이게 남한산상 굴욕이잖아, 그지? 씻어보고자 하니 그 얘기는 뭐야? 오랑캐들 쳐들어가겠다는 거지.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 야, 이게 뭐야?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뭐냐면, 팔뚝이라는 게 이제 당당하게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지금 그 시기가 아니겠는가? 왜냐면 사람들이 남한산성에서 그 오랑캐의 굴욕을 되갚으려고 복수하려고 하니까 능력 있는 선비들이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합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세상에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자고일이라는 뜻인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야.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겠어. 나 말고 우선 이제 묻혀 사는 능력을 발휘할 사람, 조성기 같은 분, 앞에는 호니까 몰라도 돼.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겠건만 배잔뱅이로 그냥 배잔뱅이로 밑줄 치고 대유법인데 그냥 보통 늙은이로 죽었단 말이야. 큰일 날 사람이 배잔뱅이로 늙어 죽었고 아무 일도 안 했어. 반개 유영원 같은 분은 군량미를 조달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냥 저 바닷가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는 조성기 같은 사람, 유영원 같은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난데 다 저렇게 그냥 배잔뱅이로 늙어 죽었고 그냥 바닷가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는 뭐야? 정권을 잡은 사람이야. 권력자지. 가히 알만한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지금 집정자들이 가히 알만한 게 뭐냐면 이 권력자들은 있잖아. 인재를 등용하지 않아. 저렇게 유영호 같은 인재를 그냥 바닷가에 아무 일도 안 맡겨서 저렇게 시간 보내게 하고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한 거야.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번 돈이 좋기. 구왕의 머리. 여기서 구왕이라는 건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머리를 살만하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으로 살만할 수 있대.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왜? 조선 경제는 만냥으로 좌지우지했다고 그랬잖아. 만냥 가지면 충분한데 100만냥이라는 거금 필요 없지. 자기가 돈 욕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버린 거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변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여기까지가 전개야. 전개가 꽤 길지, 그지? 변씨가 한숨 쉰 이유는 뭘까?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을 하고 있거든. 아니? 조선경제 취약한 거, 인재 등용을 제대로 못한 거. 조선경제가 얼마나 취약하면 돈을 버렸겠어. 만냥으로 좌우된다는 게 너무 한심해. 뭐 이런 거야. 한숨만 쉬고 돌아갔다. 자, 이어서 여기부터는 위기단원이에요. 위기단원. 발단전개 위기하는 위기라고. 뒤에 절정이 나오겠고 결말이 나오겠지. 보통 있잖아, 시험은 절정 부분이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절정만큼 자주 나오는 건 앞부분 뒷부분이야.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 뭐. 어쨌거나 변씨는 한숨을 내쉬고 돌아갔다. 다음부터 변씨는 본래 이완은 당시 집권층이고 그 이완대장이라고 유명하잖아.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정승은 우리가 보통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뭐 이런 삼정승을 말하는 거야. 이완이 정승과 잘 안다면 정승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 그지?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항, 여염 두 가지 다 비슷한 뜻이긴 한데 여염은 그래도 항이 있잖아. 항. 위항의 항은 거리항자야. 그리고 여염이라는 얘기, 여염집, 그럼 보통 사람 사는 집을 말하는 거야. 백성들 말하는 거겠지, 그지? 위항이나 여염에 혹시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 물었다. 위항은 좀 나쁜 뜻으로 하면 지저분한 동네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인재를 찾고 있었나 보지, 그치? 어영대장이 된 다음에 변씨를 찾아가지고 혹시 숨은 인재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변씨가 허생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만냥 꺼주고 얘기 다 했겠지, 그치? 이완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야, 기이하다, 정말 이상하다, 그게 정말인가? 보통 사람은 아니네, 그의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름을 물었다는 건 뭐야? 궁금해했다는 뜻이고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치? 소인은 앞사람한테 자신을 낮출 때 하는 말이야. 여기서 변씨가 이완한테 소인이 그분과 상종 서로 따르면서 지낸 게 3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봅니다. 그 사람은 이인이야. 이인이란 얘기는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비범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야. 자네와 같이 가보세. 그래서 이완이 변씨한테 같이 가보자고 한 거지. 밤에 이완대장은 구종도 다 물리치고, 구종이란 말은 원래 여기 그냥 몸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구종, 몸구자를 쓰거든. 그래서 몸종들을 다 물리치고 혼자서 변씨만 데리고 둘이서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완대장이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했다. 인재를 찾길래 자기 얘기를 했더니 몸소 오셨네, 이렇게 된 거지. 허생은 못 들은 채 하고 못 들은 채 했대. 그러니까 이완이 왔다는 걸 못 들은 채 했어. 그러니까 뭐 개무시한 거지. 이게 당시 양반사대부를 대하는 허생의 태도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무안을 당했겠네. 밖에 옛날에는 높은 사람이 오면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빨리 방으로 들여가지고 아랫목 내줘야지. 근데 안 했단 말이야. 이거 이제 두 번째가 뭐야? 무시하는 거.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이완은 무슨 이완? 아유, 난 관심도 없어. 그렇게 말한 거야.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키는 것이었다. 이완은 어디 있어? 밖에서 기다린 거야. 변씨는
이 대장이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하여 자주 말했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밤이 깊어지면서 빌어서 손은 거기 손님이야. 이완대장을 부르게 하는 것이다. 밤이 깊어지니까 그제서야 밖에 있는 사람 좀 들어오라고 하시오. 이런 거지. 이완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무리한 거지. 예절로 보면 무리한 건데 이게 당시 양반사대부를 대하는 허생의 태도란 말이야.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 무한하겠다. 그지?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말했어. 너.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밤은 짧은데 시간은 별로 없는데 말이야. 너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은 얼마 없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책을 의논하는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거야. 탁상에서 이런 책상에서 논의라는데 쓸데없는 논의, 공은 비어있다. 아무 효과도 없다. 그것만 하고 있는 당시 집권층을 비판한 거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이거 호칭도 너라 그랬잖아.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은 무례한 거지, 그지? 근데 이런 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권층, 사대부 양반을 대한 허생의 태도니까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그러니까 대장까지 올라갔지.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청거하겠으니 네가 지금 임금께 가서 삼고초려 하게 할 수 있겠는가? 자, 이건 잠깐 얘기하면 와룡 선생은 제갈량을 말하는 거야. 유비가 있잖아. 좋은 인재를 얻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와룡 선생을 추천받았거든. 사실은. 그래갖고 찾아갔어. 그때 안 만나죠. 또 찾아갔어. 안 만나죠. 찾아갔어. 만나줬는데 나 싫대. 근데 나중에 세 번째 감동해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에 그 유비의 사람이 된 거야. 알았니? 그래서 그 세 번 좋은 인재를 찾으려고 세 번 찾아가서 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다. 그게 삼고초려. 그 인재를 얻으려면 고생해야지. 그런 얘기고 와룡 선생은 바로 제갈량을 말한다.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허생이 이완한테 그런 거야. 임금한테 가서 삼고초려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가서 자꾸 찾아가가지고 우리 인재가 돼서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인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인재를 위해서라면,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라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말한 거지. 그지?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운데요. 올바른 인재를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는 게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올바른 인재 등용 말고 또 두 번째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또 그 다음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야. 첫 번째 거 거절했다. 두 번째 거 듣고 싶대. 나는 원래 제2라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제2 두 번째 걸 모른다고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첫 번째 거도 안 들었는데 두 번째 거 나는 항상 한 가지밖에 모른다. 이런 거야. 이 대장이 자꾸 제2 그러니까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다가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과 건기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타겟이 누구야? 훈척과 건기지, 그지? 응? 훈척은 공훈이잖아. 그러니까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고 그건 다 이 친척들이 아느니 왕족이라고. 건기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얘네들 집을 뺏어가지고 명나라 조정의 그 자손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왕실의 딸들과 결혼시켜가지고 그 집을 뺏어가지고 왕실의 딸들 명나라 장졸들한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게 했더니 이 대장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어렵습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훈척과 건기는 공을 세워서 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부자란 말이야. 건기는 아주 귀한 높은 지위니까 높은 벼슬에 올라간 놈들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훈척과 건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있잖아. 이거를 명나라 장졸 후손들한테 줄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건데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는 기득권 세력, 지금 부자고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야. 그거 못한대. 종실과 훈척의 권기에 기득권을 폐지해라. 두 번째 제안이지. 거절한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버리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고, 올바른 인재 등용을 거절한 이유는, 그게 올바른 인재 등용하면 실력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 지금까지 벼슬자리를 독차지했던 그 아까 얘기했던 훈첩과 건기 같은 애들이잖아. 걔네들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또 그것도 거절한 거고, 두 번째도 거절한 거야. 다음에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집권층의 이 우유부단한 태도, 무능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무슨 정책이나 일을 할 때 있잖아, 딱 결정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집권층의 무능함을 비판한 얘기가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는 것이야.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이왕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 있잖아, 존댓말하고 있어 이완은. 근데 허생은 너 막 이렇게 비칭을 하고 있는 거. 무릇 모든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큰 뜻이 있어, 이거를 이루려면 있잖아, 아주 걸출한 놈들하고 잘 어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뜻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훌륭한 놈들하고 비슷한 놈들하고 어울려야 돼. 근데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왜? 적을 알아야 싸움에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선생님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뜻을 실현하려면 그 뜻을 실현할 그 능력 있는 놈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두 번째, 적을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서 적의 동태를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이기지.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선생님. 자, 왜 갑자기 그 얘기했냐면 당시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야. 지금 만주정부 청나라야. 지금 기득권 세력, 집권 세력은 모두 명나라를 따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만주정부가,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돼서 중국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중국민족 뭔데? 이게 명나라 한족이란 말이야.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됐지? 왜냐하면 병자호란 때 그 굴욕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강제건 힘이건 간에 형제의 나라죠. 군신의 나라를 만들었지, 그지? 청나라는 임금이요, 조선은 신하야. 그런 관계가 됐잖아. 근데 우리 집권층은 뭐하고 있어? 저 청나라 놈들 언젠가 빨리 없앨 거야. 우린 명나라 사람들하고만 친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는 겉으로는 우리를 가장 믿어. 그지? 왜냐면 군신의 이해를 가졌으니까.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얘네들도 다 오랑캐야. 청나라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 옛날에 그랬는데 왜 지금은 못하게? 그 다음에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 지금은 또 상인의 출입을 금했어요.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자, 이런 정책을 펴면, 자, 무슨 정책이냐면 청나라의 군신의 예를 한 다음에, 지금 군신의 예만 했지 유학생을 보내지도 않아. 옛날에 당나라 원나라 때는 보냈거든. 그러니까 그때처럼 보내주고, 상인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청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조선이 우리랑 친하려고 하는구나. 자식들. 그러면서 기뻐서 더 친근해지려고 하겠지, 그지? 이해됐지? 자,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나라 안에 그 인재들을 가려서 뽑아가지고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비춰줘야지.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 이게 청나라식 뭐라 그래야 돼? 그 변발 알지, 변발. 뭐 소림사 이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 앞에는 머리 밀고 뒤에는 따고. 그런 머리가 청나라 머리야. 되놈의 옷을, 떼놈이라고 그러지. 오랑캐 옷을 입혀서, 그러면 중국식 변발하고 중국식 호복이라고 그래, 호복.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 형식하고, 빈공과 대단히 유명한 그 과거 시험이지. 외국인이 보는 과거 시험이야. 여기 장원급제한 사람 있지, 최치원. 최치원은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빈공과에 합격해가지고 벼슬을 받았어. 그러니까 빈공과에 응시하고. 이거 다 뭐 하라는 거야? 청나라랑 친하라는 얘기잖아. 또 서민은 멀리 강남, 양쯔강 이남에 건너가서 장사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골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 아까 얘기했었지,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적을 이기려면 적에 가서 동태를 살펴라. 그러니까 유학생도 보내고 상인도 보내라. 알았니? 그러면 우리가 당한 국치, 병자호란의 국가의 치욕을 한번 갚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게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에 제후를 거느리고 제후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거고 못돼도 백구지국의 지인은 잃지 않는다. 자, 지금 허생 있잖아. 마지막에 지금 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 알았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라 그랬냐면 국치를 씻으려면 청나라에 대해서 염탐해가지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청나라 쪽은 그렇게 하고 명나라 쪽은 어떻게 해?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천거하면 잘되면 자 제후를 천거한 거야 명나라에. 그러면 대국의 스승이 되고 좋은 제후를 천거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더라도 천거하지 못하더라도 백구지국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백구지국은 우리나라 제후가 뭐냐면 중국 있잖아, 황제가 있잖아. 황제가 제일 위에 있고 천자라고 하고 그 밑에 왕들이 있어. 왕을 제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천자는 그대로 있고 조선도 제후국이 된다는 얘기야. 백구지국이 바로 제후국이야. 알았니? 자, 이대장은 쉼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다 청나라식 변발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랑캐는 근본 없는 족속이라고 비하하는데 누가 사대부들이 맨날 공자맹자 명나라만 쫓아가는데 변발하고 호복을 하겠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변발 호복하라는 허생의 어떤 제안을 거절하는 거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지. 아무도 안 할 거다. 그랬더니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 시사삼책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전부 다 거절했어. 이완이. 그지? 이완이 거절했다. 자 이제부터 칼 빼드는 절정 부분이 시작된다.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다 이완을 비롯한 집권층 사대부를 다 비난한 거야.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은 데가 있나. 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났다 라는 얘기는 지금 오랑캐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했잖아. 여기서 아무리 잘났다고 사대부라고 해봐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오랑캐 밑에 있는데 사대부 명나라의 그 공자맹자를 섬기는 사대부라고 뽐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요. 상이 뭐냐면 초상 치를 때 사람들이 입는 상복 알지? 하얀 색깔. 너네들이 사대부들이 하얀 옷을 즐겨 입는데 그 하얀 옷은 초상 치르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두 번째, 왜냐면 위에서 뭐라 했냐면 호복 변발 못한다고 하니까. 두 번째, 머리털을 한 대 묶고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이게 명나라의 무슨 정통도 아니고 훌륭한 예법도 아니야. 그냥 저 오랑캐 일부 오랑캐가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따라하는 거야. 근데 뭘 그렇게 그거를 고수하고 집착하느냐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지. 그 다음에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사대부 양반들이 상투 틀고 흰옷 입고 그게 예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그게 예법이냐고. 흰옷은 초상 치는 사람 옷 같고 그 다음에 상투 트는 건 그거는 저 중국의 오랑캐 습속에 지나지 않은 건데 그게 무슨 예법이냐라고 얘기한 거야. 번호기는 자 이제부터 나온다. 번호기는 고사에 나오는 인물이고 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잖아. 우리 역사를 많이 모르면 번호기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뒤에 나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머리 깎았단 말이야. 원하지 않아도 머리를 깎았다고 알았니? 그 다음에 문영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되놈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지금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변발이나 호복을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허생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사에 나오는 번호기와 무령왕을 이야기하면서 목적을 위해서 호복 변발 다 할 수 있다. 사대부 양반이 떠드는 예법이 도대체 뭐냐. 흰옷 입고 상투 트는 게 그건 예법이 아니지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면서 자 명나라가 있잖아. 청나라한테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나라도 깨졌으니까 창피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진 치욕을 갚겠다고 하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그 넓은 소매, 그거는 전쟁에 어울리지 않지, 그지? 그래서 머리털 아끼는 머리털은 상투인데 이건 허례허식이고, 그지? 넓은 소매옷, 이것도 허례허식이지. 예절은 무슨 예절? 왜냐면 넓은 소매옷을 입으면 싸울 때 불편하고 안 좋잖아, 그지? 오히려 단출하게 입고 하는 게 싸움에 유리한 옷이다. 그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지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세 가지를 아까 말했는데, 인재등용과 아까 얘기했었지, 인재등용, 그 다음에 훈척과 권기들 집 물려주는 거, 마지막에 청나라와 가깝게 하는 거, 이거 다 말했단 말이야, 세 가지. 근데 너는 이완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너가 신임받는 믿음이 있는 신하라 하겠는가?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아닌데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거절만 하고 못한다 소리만 하고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 칼로. 칼까지 빼들었어. 그러면 봐봐. 이완한테 칼을 뺀 건데 이완은 당시 집권층하고 관련이 된 인물이잖아. 그러면 허생이 칼을 뽑아든 건 당시 집권층이 칼을 뽑아든 거야. 큰일 났어. 이거 알려주면 죽는 거야 그냥. 아니? 그래서 너 여기서 이완 같은 너 같은 자는 뭐냐면 명분만 따지는 놈. 실리는 없는 놈. 이런 거야. 알았니? 자, 칼을 뽑아서 목을 잘라야 한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까지 했어.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대. 자, 집권층에 대한 분노, 막 꾸짖음, 울분을 막 토해낸 거지. 자, 여기까지가 절정이다. 결말은 딱 한 줄이다. 뭔데?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허생은 간 곳이 없더라. 미안의 결말, 설화적 결말. 마무리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이렇게 해놓으면 있잖아. 야, 허생은 또 어디 나간 거야? 또 뭐 하러 갔나 본데? 라고 상상할 수도 있어. 왜냐면 현실의 벽에 부딪혔잖아. 처음에 돈 꺼가지고 뭔가를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완한테 좀 자기가 지금 권력자가 아니니까 집권층이 아니니까 집권층하고 관련 있는 이완한테 이런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아마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2인이니까 또 나가서 뭔가 일을 벌이는 거 아니야? 라고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맨 끝에.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끝에가 끝난 것 같지가 않지. 여운이라는 거. 여운. 뭔가 아쉬운데? 뭐 이런 여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독자가 있잖아. 자기가 막 상상해. 그러니까 독자한테 이 이후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여운은 미완의 결말이 할 수 있는 기능이야.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자, 허생은 그 당시 경제 문제, 국제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조선의 현실과 또 하나는 집권층이 무능하고 저렇게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리를 추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허생도 그 당시의 사람이잖아. 이게 과연 정답일까 아닐까 모르겠지, 그지? 그리고 이게 수용되지 않으니까 부담을 느껴서 사라져버린 거다. 알았지? 그게 미완의 결말이 갖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인답다. 그 다음에 여운을 남기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세 번째, 허생의 주장은 당시의 집권층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걸 암시한다. 이게 미완의 결말이 갖고 있는 내용이야.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허생전이 끝났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처음부터 스토리 라인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나서 뒤에 가서 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제일 처음에 펴세요. 제일 처음에. 자, 이미 다 했던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보는 거야. 선생님 얘기 잘 들으면서. 이 소설은 한문소설이라고 그랬다. 한문소설. 박지원이 실학자지만 한글로 쓸 것 같은데 한문소설이라고 했어. 시대상은 고전소설이고 당연하지. 현실 풍자 비판. 현실의 풍자 비판은 예를 들어 그러면 풍자는 비난하지 않지만 결국 비난한 거야 라는 얘기. 여기서 양반은 나쁘다, 뭐 못했다, 뭐 무능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나오잖아. 근데 결론이 뭐야? 양반 무능한 거야. 그런 걸 풍자라고 하는 거야. 비판은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풍자와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허생전이고,
시점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쟁 작가 시점이다. 그 다음에 조선의 현실을 깨뜨리고 있는 지식인은 허생은 맞아. 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당시 집권층이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렇게 흐지부지 끝난 거고, 선생님이 이 시대 배경은 언제라 했어? 17세기 효종 때라고 그랬어. 효종. 전국이 다, 왜냐면 삼남지방 제주도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 전체가 다 공간적 배경이다. 무능한 양반은 부흥자와 비판의 대상이고, 허생은 당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것들의 실천, 즉 시사삼책 같은 좋은 건의를 하게 된다는 거지. 다 거절당한다. 그 다음에 박지원은 실학사상을 갖고 있었고, 박지원은 북학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내용이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실학사상은 실리주의를 말하는 거야. 북학사상은 저 북쪽의 청나라, 즉 뭐 무역이나 경제가 발달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잘 살자는 뜻이 알았니? 북학파는. 자, 미안의 결말은 아까 말했고요. 고전 소설은 일반적으로 미안의 결말이 아닌데 얘는 미안의 결말이다. 알았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허생과 변씨를 비교하면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통점은 둘 다 대범하고 비범하다. 근데 허생은 당당해. 이인다워서 당당해. 변씨는 돈 만냥 정도는 날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만큼 호탕하고 돈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됐지? 돈을 빌려주는 놈이나 빌리는 놈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허생이 그 만냥을 가지고 막 그거를 독점했잖아. 그지? 만냥은 큰 돈이야. 원래는 작은 돈인데 큰 돈, 여기서는 큰 돈처럼 됐는데 만냥 가지고 한 나라 경제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할, 한 나라의 물건을 독점한다? 그러면 얼마나 허약한 경제 구조냐고. 돈 만냥에 막 난리가 나는 거니까. 10만냥도 100만냥도 아닌데.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너무 열악해서 매점 매석이 가능하다. 만냥 가지고 가능하다. 유통은 어떻게 됐어? 유통이라는 게 뭐냐면, 자, 선생님 봐봐. 만냥 갖고 제수용품을 싹 사버려서 과일을 샀다. 그게 값이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같으면? 수입을 하든지. 무슨 얘기냐 알겠어? 외국에서 같은 거 비슷한 걸 대체재건 뭐 비슷한 걸 수입하든지, 아예 이걸 대비해서 정부가 미리 사놨다가 물건을 쫙 풀면 물건값이 안정되잖아. 근데 그런 거 못하고 있다고. 유통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유는 뭘까? 그러면 유통이 안 되는 건 교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교통 여건이 안 좋아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허생이 일반야 갖고 장난친 건 조선 경제가 취약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과일하고 말총 샀으니까 그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거지. 그지? 큰 돈을 벌게 됐어. 거의 매점 매석 투기해가지고 큰 돈을 벌 만큼 조선의 경제는 이렇게 허약하다. 그것도 돈만냥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도둑이 많았다는 것도 현실을 비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량한 도둑이, 선량한 백성이 도둑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선량한 사람들이 왜 도둑이 돼? 그러면 당시 지배층이 무능했기 때문이고, 당시 사회 구조가 안 좋았기 때문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시 집권층의 무능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백성들이 도둑이 된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야. 즉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도둑이 됐다고. 알겠지?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처지에 군도들이 생긴 거다. 자, 그 다음에 허생이 군도를 이끌고 빈섬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으면 도둑놈이잖아. 그지?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이 될 수밖에 없고, 도둑이 됐잖아. 그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섬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냥 백성들, 도둑이 되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일반 백성들이 편안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구제하는 의미로 섬으로 데려갔던 거야. 알겠지? 허생의 조그만 시험은 뭐냐면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는 거. 두 번째, 저기 곡식을 팔았지, 그지? 사문장기에. 그 은을 받았지, 은을 또 팔았지, 돈을 받았지, 이렇게 해서 중개무역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다. 이거 싱가포르하고 똑같잖아. 지금 싱가포르는 농업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도둑의 무리를 교화시켜서 백성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허생의 조그만 시험이었어.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자, 그 다음에 허생이 글을 아는 자가 화근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있잖아. 글을 아는 자, 배웠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선 경제의 문제, 현재 사회의 문제, 뭐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글을 아는 자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걔가 없으면 오히려 지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만두라고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 전개의 세 번째 부분에 보면 허생이 변씨에게 화를 낸 이유는 뭘까? 그러면 허생이 마냥 빌린 거 맞지? 외전매석했어. 돈을 왕창 벌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도 변씨는 4대부 있잖아. 4대부. 4대 변씨된다. 허생은 4대부잖아. 변씨는 상인이잖아. 허생이 그러니까 아직도 4대부의 어떤 자존심 이걸 갖고 있다는 거야. 알았니?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허생이 했던 거는 글 읽기고 글 읽기의 목적은 조선경제 조그만 시험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알았니? 근데 변씨가 말을 잘못했잖아.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자를 뭐 어쩌고저쩌고 알았니? 돈이나 아는 놈으로 취급하니까 허생이 화가 나서 변씨에게 화를 낸 거야. 알았지? 허생의 이중적 재물관은 뭐냐면 허생은 돈은 필요해. 왜? 빈민구제하고 나라 경제 살리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필요 없어. 뭐 개인이 부자가 되는 거.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건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빈민을 구제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경제를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인데 이중적으로 재물을 보고 있다. 긍정적인 건 빈민 구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부정적인 건 개인이 돈을 취하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 알았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중적 재물관. 자, 그 다음에 허생과 변씨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허생은 재물이 많으면 정신이 괴롭게 된다. 변씨는 변씨가 양식하고 옷을 가져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딱 된 거야. 그 정도면 됐다고 하니? 그러니까 허생이 원하는 돈은 재물은 뭐냐면 딱 살아가기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허생의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생각이 알았지? 그러니까 허생이 변씨한테 요구한 건 그거라고. 기본적인 생활할 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결핍이 없는 정도면 되니까 그 정도의 재물이면 만족하니까 난 돈 필요 없다 이런 얘기지.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조선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한번 볼까?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으면 무역이 안 되는 거고 수레가 나라를 돌아다니지 못하면 유통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조선 있잖아. 물건을 생산하면 그 자리에서 자급자족이라 다 없어져. 응? 근데 청나라는 어때? 경제가 발전해서 더 많이 생산해갖고 이걸 판다고. 그럼 돈을 받아서 다른 걸 또 사와. 알았니? 이렇게 서로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소비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지. 근데 조선은 물건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게 자급자족 경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 경제의 취약성, 무역이 안 되고 유통도 안 되고 자급자족식 경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많이 생산해서 팔고 사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조선의 경제의 낙후성이다. 됐지? 그래서 이런 걸 비판한단 말이야. 자기처럼 한 사람이 많은 돈도 아니고 만냥 가지고 싹쓸이 매점매석 했더니 조선 경제가 막 흔들려. 막 가격이 폭등해. 이거 진짜 경제 기반이 허약한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허생이 그랬잖아. 만냥을 10개로 쪼개면 천냥이고 적은 단위로 물건을 구입해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작은, 즉 조그마한 장사치라고 얘기했고 허생 같은 사람은 큰 돈을 가지고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하면 아주 비싸게 팔고 이익을 확 남긴다고. 알았니? 그러니까 조그마한 장사치들은 천냥 갖고 하지만 허생은 만냥 갖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허생이 누구를 예로 드냐면 조성기라는 사람하고 유영원을 예를 들었잖아. 조선의 인재로 등용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조성기 같은 사람, 유영원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어? 그냥 늙어 죽은 조성기. 저기 바닷가나 돌아다니고 있는 유영원. 인재가 썩고 있단 말이야. 그 얘기한 거야. 알았니? 근데 내가 무슨 그 사람보다 못한데. 알았니? 벼슬 하겠냐.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액을 어떻게 대했냐면 다시 한번 하면 뭐라고? 밖에 오랫동안 세워뒀어. 들어왔는데 자리를 양보하지도 않았어. 그 다음 반말 찍찍 호칭도 너였어. 그지? 그 다음에 무능한 위정자라고 해서 칼까지 뽑아들어서 찌르려고 했어. 됐니? 이게 허생이 집권층. 이완이라고 하지 마. 이완한테 한 건 집권층한테 한 거니까. 집권층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 허생과 이완이 갈등하는 건 허생의 제안은 실리적인 거야. 실리가 뭐야? 실제 이익이 되는 거. 그걸 취하자. 아니, 변발하고 호복 입으면 어때? 우리가 청나라한테 복수하면 되지. 이완은 아니, 명분. 에이, 아무리 복수도 좋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대부 양반이 변발, 머리를 밀고 호복, 그놈의 옷을 입어? 아무리 목적도 좋지만 그건 못해. 명분이야, 명분. 알았니? 그래서 둘은 실리와 명분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 인물 간의 갈등이야. 당연히 허생은 청나라 문물 교류해야 되고 인재를 올바로 등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실 훈척과 권위 같은 놈들 싹 몰아내야 되고 이게 이완의 생각이고 허생의 생각이고 이완이 거절한 건 자 예를 들면 인재 등용하면 그러면 능력별로 하면 사대부 양반들이 좋은 자리를 못 찾아. 그러니까 체면도 권위도 다 떨어져. 그다음 두 번째 거 권기와 훈척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을 거야. 걔네들이 집을 내줄 것 같아? 아니지. 그 다음에 변발 호복 이건 예절이 아니야. 그래서 거절한 거라고. 그러니까 명분을 앞세운 게 이완이고 실리를 앞세운 게 허생이라고. 자, 그래서 시사삼책부터 또 다시 한번 볼까? 세 가지 현실 타겟책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인재를 위해서는 상고 초래할 수 있겠는가? 해야 한다. 알았니? 두 번째 명나라 망명객을 우대해. 이건 명나라를 좋게 하는 거야. 대신에 걔네들 우대할 때 기득권 세력 훈척과 권기가 갖고 있는 집을 내줘. 기득권을 없애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식 청나라식 거기 나온 변발과 호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류해야 된다. 교류. 청나라한테 당한 치욕 때문에 막 그 교류도 안 하고 그럴 게 아니라 교류해서 적을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당한 치욕을 대갚아야 한다. 이게 실리적 태도예요. 허생이에요. 됐죠? 근데 거절한 건 아까도 얘기했죠. 명분 때문이고 허생이 이완을 크게 꾸짖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세 가지 의견을 냈으면 좋은 의견을 냈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해야 되겠네요.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잖아. 그게 당시 집권층이 좋은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야.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걸 이완의 어떤 거절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뭐 다 했으니까 허생은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 허생은 재물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OX. 오, 그지? 재물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허생 생각이야. 그러니까 재물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맞았고요. 이완은 무엇을 중시한다고?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허생은 실리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 허생전은 당시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조선의 현실이 어떻다고?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무역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고 하나니 한마디로 돈만냥에 막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정도의 취약함이다.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허생전이고 일단은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허생 얘기하는데 생계는 안 돌보고 글만 읽었잖아. 이 사람은 캐릭터가 이거야. 글 공부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가치관이야. 맞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글 읽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진 거야. 알겠지? 아내는 글 읽기만 열중하니까 불평을 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허생의 가치관의 재물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적이야. 그런데 물질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니까 근본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관심 없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중성은 빈민구제같이 공익적인 때는 돈이 많이 나야 돼. 필요해. 꼭 필요한 거야. 돈 좋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돈이 필요 없어. 알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변씨, 배포가 넓고 대범한 것까지 좋은데 근본적으로 사농공상, 즉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디까지 긍정이냐면, 자, 이거 봐봐. 이완대장은 호탕하고 도량이 넓어.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요거까지는 긍정이야. 그러니까 그 벼슬자리에 올라가고 영의정하고도 정승하고도 친하고 이완이 허생을 보러 오잖아. 요거까지 캐릭터는 그거라고. 사람 보는 안목도 있고요. 호탕하고 도량이 넓고 현실 감각도 있어. 근데 마지막에 계급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명분에 치우친다. 이런 얘기 하느니? 이게 변씨의 캐릭터고. 됐지? 변씨야. 미안해. 이완이 아니라. 아유 왜 이래. 지금 한 거 다시. 호탕하고 도량이 넓고 배포가 큰 거 다 변씨야. 그 다음에 사람 보는 눈도 있으니까 허생을 알아본 거지. 근데 산업공상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아까도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봐. 아까 허생이 변씨한테 막 하는 게 그거야. 그 이자 어쩌고 얘기했잖아. 그거는 막 돈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갖고 허생이하고 화를 냈잖아. 그러니까 산업공상 계급의식이라는 게 사대부 양반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기술자하고 상인하고 이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근데 허생은 오히려 상인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상업이 중요하다. 공업이 중요하고 상업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나중에 스스로 자기께 넘어왔지. 나를 장사치로 하는가, 장사하는 똘마니로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장사하는 똘마니가 아니지. 나 장사하는 분이래야 되는데 장사하는 X 이렇게 얘기한 거야. 허생도 자가당착에 빠진 거지. 자기가 모순이지. 자기는 상업이 중요하다 놓고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은 별 볼일 없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 있는 거 얘기했어. 그다음에 이완은 명분에 치우치서. 아까 내가 설명하다 갑자기 변씨한테 명분하면 안 되지. 이완한테 명분해야지. 허생 실리라면 이완이 명분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완은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생각해. 그래서 대책을 허생이 마련했잖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게 명분에 치우치는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이해됐어? 지금 조선경제가 취약하고 인재가 제대로 등용되지 않고 그거 다 알고 있다고. 근데 허생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맞습니다. 인재를 올바로 등용해야죠. 이래야 되는데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완이고 그건 명분론 때문에 그렇다. 알았지? 됐어? 자, 생각해봐. 인재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잖아. 허생을 찾아왔잖아. 그럼 얘는 얼마든지 현실에서 인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인재도 올바른 인재 등용하라 해도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잖아. 명분론이야. 명분에 치우친 거야. 아니? 됐어? 당시 조선의 현실 중에 자, 잘 들어. 이거 뭐냐면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량으로 과일 말천 매점면석 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조선 경제가 흔들흔들. 이거 당시 조선의 현실이야. 취약함이야. 됐지? 또 하나 자급자족 경제. 한 가지 문화를 만들면 거기서 다 소비해버려. 이거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야. 유통의 문제. 그지? 매정매석 같은 행위를 해버리면 경제가 흔들흔들 된다는 거야. 또 나라의 군도가 들끓는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사회 질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민생, 즉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치안도 불안했다. 당시 조선의 현실. 자, 그 다음에 허생이 제시한 게 그게 다 문제인데 불합리한 인재 등용하고 있다. 권력층은 무능하다. 허구적인 북벌론 뭐야? 청나라를 치재. 청나라를 우리 병자호란의 원수를 갑자만 한 거야. 어떻게 갑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구적인 북벌론. 실제 청나라를 치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싸움도 못하는 애가 저번에 맞았으니까 우리도 복수하자. 괜히 그러고만 있는 거야. 아니? 근데 허생은 이렇게 해서 친한 척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약점을 알아낸 다음에 펴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허생은 실리. 얘네들은 명분론에 빠져 있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허생. 허생은